안녕하십니까. 인문학 콘텐츠 연구소 인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끝없는 분열의 시대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눠볼 예정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그래서 우리가 삼국시대라고 흔히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삼국시대라는 표현이 정말 정확한 것이냐, 옳은 것이냐, 바른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전해드렸었고요. 오늘은 이제 계속해서 일어났던 분열의 시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단일 민족이냐라는 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우리가 흔히 우리는 단일 민족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조금 사실 잘못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를 단일 민족이라고 부르지만, 이 단일 민족이라는 건 하나의 순수한 민족으로 이루어진, 혹은 단일 민족 속에 소수의 다른 민족이 존재하지만 그 수가 아주 지극히 작아서 국가 구성원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정도일 때 우리가 그런 상태를 단일 민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역사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는 단일 민족이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고조선 이후에 계속해서 분열되면서 여러 나라들로 갈라져 나오게 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이 단일 민족일 수가 없는 거죠. 고조선이 멸망한 뒤에 고조선이라는 뿌리는 여러 갈래의 줄기로 나뉘게 됩니다. 삼국사기에 등장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도 위만조선, 마한, 변한, 신라, 진한, 북부여, 동부여, 졸본부여, 그러니까 북부여는 동부여와 졸본부여, 즉 고구려로 나뉘어지고, 또 십제, 나중엔 백제라고 이름이 바뀌죠. 순으로 나라가 생겨났고, 나라를 이루지 못했던 말갈족, 발해족, 옥저, 동해, 낭랑, 몽골, 선비, 돌궐, 흉노, 이런 부족들 역시 그 뿌리는 고조선에 있다고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른바 중국이 아닌 우리나라 안에서의, 우리 민족 안에서의 열국 시대가 탄생됩니다. 고조선의 멸망 이후에. 자, 그리고 화합과 연맹. 자, 그럼 이렇게 분열됐던 나라들이 각각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화합을 맺기도 하고 연맹을 맺기도 하고 또 적대적인 관계를 맺기도 하는데, 우선 통일을 이룩한 신라를 기준으로 좀 보자면 육마을 연맹으로 시작해서 박혁거세 계열의 이주민이 거기에 더해집니다. 그리고 진안에 있던 사람들이 더해지고요. 석탈의 계열의 이주민들이 더해지고요. 기말지 계열의 이주민이 더해지고요. 나중에 가야를 흡수 통일하면서 가야계 이주민들이 더해져요. 자, 이렇게만 봐도 벌써 몇 개의 부족이 합쳐진 거예요. 자, 6연맹 있었어요. 6마을 연맹. 얘네들을 하나의 부족으로 볼 것이냐, 6개의 부족으로 볼 것이냐, 뭐 그것도 약간의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어쨌든 이 6개의 부족 자체는 그냥 하나로 보자고요. 자, 그러면 거기에다가 박혁거세가 자신을 따르는 세력을 이끌고 여기에 합류했고, 진안이 합류했고요. 석탈에게가 또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여기에 합류합니다. 기말지가 또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데려와서 합류하고 가야가 합쳐져요. 그럼 벌써 몇 개예요? 6개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통일을 이룩한 신라는 그 전에 6개의 연맹체였다라고 보는 게 맞고, 그리고 나서 신라가 이제 통일을 이루잖아요. 그러면 고구려계와 백제계까지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이건 벌써 몇 개예요? 6에다가 2를 더했어요. 8개 부족이죠. 자, 이렇게 해서 당나라와 이제 맞서 싸우는 그런 그림을 나중에 그리게 됩니다. 자, 그리고 고구려 같은 경우는 5부족 연맹으로 시작을 했고요. 옥저와 동부여, 낭랑을 통합했어요. 그럼 벌써 몇 개예요? 5부족 연맹을 하나로 잡고 옥저, 동부여, 낭랑 4개죠. 백제의 경우에는 잠시 나뉘었던
비류와 온조. 비류와 온조가 각각의 나라를 따로 세워요. 그러다가 나중에 합쳐지는데 어쨌든 그 세력을 하나로 그냥 잡고 마한, 중국 해안 지역, 그 다음에 외까지 끌어들이는 일종의 연합체를 구성해요. 백제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뭐 단일 민족이다 라고 보기는 당연히 어렵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돼서 화합과 연맹을 통해서 세를 불리던 삼국이 더 이상 확장을 하지 못하고 700년 가까운 시간 동안 분열과 전쟁을 이어나가기 시작해요. 거기에다가 이제 중국에서 들어오는 사고 체계들, 유교나 불교나 도교 같은 것들이 어떤 중국의 문화를 대표하는 것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들어오고 이런 것들을 특히나 고위층에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면 고위층에서 받아들이면 이거는 밑에까지 퍼지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문제는 이게 이제 자기 비하와 사대주의로 연결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거는 별 볼 일 없고 중국 게 최고야. 뭐 이런 식의 의식들이 점점 자라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서로 중국의 문물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경쟁을 하는데, 물론 이건 당시 어떤 상황도 있어요. 우리 민족이 고구려 이후에 이렇게 나눠져서 서로 경쟁을 하고 전쟁을 벌이고 하는 와중에 중국이라는 거대한 땅덩어리를 지닌 어떤 강대국이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그쪽에 도움을 얻어내기 위해서 혹은 그쪽에서 어떤 그쪽이 다른 쪽 편을 들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계속해서 친밀한 관계를 이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 셋이서 싸우고 있는데 가야까지 쳐서 뭐 넷이서 싸우고 있든 아니면 그 전에 있었던 뭐 졸본부여, 그냥 뭐 부여라고 할게요. 부여까지 해서 뭐 5개였던 간에 어쨌든 이렇게 각각의 세력이 치고받고 싸우다 보니까 옆에 있는 덩치 큰 나라와 굳이 척을 질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하고 어떤 관계를 좋게 맺기 위해 노력하다 보니까 이쪽에 눈치를 이제 살피게 되는 거예요. 점점점 이렇게 변화했다는 거죠. 이런 현상은 삼국이 통일되고 고려와 조선까지 나라가 바뀌어도 변치 않는 의식으로 남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때부터 시작되면서 점점 계속 대를 이어지면서 더 이런 사대주의가 심화됐다는 거예요. 따라서 사람들이 삼국시대 이전의 우리 역사에 대해서 굉장히 무관심하게 되었고요. 역사의 어떤 전통성이 중국에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었다는 거죠. 자, 이것은 다시 우리 문화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우리 거는 별로 보잘게 없어 라는 잘못된 가치관, 인식, 편견을 갖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자, 그럼 신라가 삼국을 통일했기 때문에 어떤 문제점이 생겼느냐? 자, 이런 인식들이 점점 발전하게 됐던 그 배경에는 백제, 고구려, 신라 순으로 이루어졌던 전성기 문제도 있어요. 전성기를 우리가 삼국의 전성기를 한번 좀 각각 비교를 해본다면, 우선 해로를 점령하면서 중국과 교역을 시작했던 백제가 가장 먼저 전성기를 맞게 됩니다. 우리가 백제라고 생각하면은 고구려나 신라에 비해서 조금 낮추어 보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백제가 일종의 해상왕국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해로를 완벽하게 장악했던 게 백제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중국과 이 우리가 황해라고 하죠. 이 부분을 왔다 갔다 하면서 교역을 해서 가장 쉽게 우리가 동해 혹은 황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을 통해서 교육을 가장 쉽게 이뤄냈던 게 백제고, 당연히 이 중국에서의 어떤 문물 같은 것들을 직수입을 해와 가지고 재빠르게 퍼뜨렸던 것도 백제예요. 그래서 가장 큰 전성기를 맞게 됐던 거죠. 그리고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육로 때문에 중국하고 사이가 좋았다가 틀어졌다가 계속 이렇게 싸우기도 하고 또 다시 손을 잡고 동맹을 맺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백제보다는 조금 한 발 늦게 아무래도 이렇게 배로
왔다 갔다 하는 것과 육로를 통해서 이렇게 옛날에 그 교통시설도 별로 좋지 않을 때 이렇게 삥 돌아서 오는 거는 시간적 차이도 있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그 다음으로 어쨌든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중국의 영향을 받아들이면서 그 다음에 고구려가 전성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백제가 4세기 정도, 고구려가 5세기 정도, 그 다음에 신라가 6세기쯤에 들어서면서 전성기를 맞는데, 신라는 육로로는 고구려를 통해서, 해로로는 백제를 통해서 중국의 문화를 들여와야만 했어요. 그래서 신라가 가장 신경 썼던 게 한강 유역을 자기네가 확보하는 거예요. 자, 한강을 확보하면 뭐가 돼요? 자, 광화도 쪽으로 해가지고 배가 들어와서 한강을 따라 내려와서 거기서 교역이 일어날 수 있고 문화를 받아들일 수가 있겠죠. 이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게 됐던 계기가 뭐냐면 그거죠. 고구려가 차지하고 있던 한강 유역을 백제와 신라가 손을 잡고 탈환을 합니다. 그런데 신라가 어떻게 했죠? 바로 백제를 공격해서 한강 유역을 자기네가 독차지해버린 거예요. 그만큼 신라에게는 이게 중요했던 거죠. 물론 그렇게 되니까 이제 백제랑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고구려 입장에서는 당연히 백제와 신라가 싸우는데 신경 안 쓰고 야, 둘 다 싸우다 둘 다 지쳤을 때 내가 그냥 확 다시 한강유역을 차지해야지 뭐 이런 생각을 갖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라는 고구려와 백제에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따가 됐어요. 왕따가 요새 하는 말로. 그래서 결국 당나라와 손을 잡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어쨌든 이 한강유역이라는 게 신라에게는 굉장히 중요했어요. 왜? 중국에서의 문물을 교역해야 되고 들여와서 퍼뜨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신라의 진흥왕은 백제와 힘을 합해서 고구려가 차지하고 있던 한강유역을 빼앗는 데 성공했고, 이런 자신들의 절박함 때문에, 절실함 때문에 힘을 합쳤던 백제와 나눠 갖기로 했던 약속을 깨고 한강유역을 독차지해버립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신라는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걷게 되는데 바로 120여 년 동안 유지되던 나제 동맹이 파기되고, 그 다음에 대가야와 힘을 합쳐서 이 열받아서 공격해 들어온 백제의 상황을 죽이는 데 성공을 해요. 자, 백제의 입장에서는 이제 어때요? 뒤통수 맞았고 우리 왕도 죽었어요. 그러면 신라하고는 더 이상 어떻게 뭐 사이가 좋을래야 좋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전투가 벌어지고 전쟁이 일어나는데요. 그 와중에 김춘수의 딸 고타소와 그의 남편이자 대야성의 성주였던 김품석이 죽는 일이 발생을 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신라에서도 쉽게 흔히 하는 얘기로 눈이 돌아버려요. 그래서 김춘추는 백제의 위협에서 벗어나고 딸의 복수를 하기 위해서 고민을 하죠. 그런데 신라가 백제하고 1대1로 싸웠을 때 이길 수 있느냐? 그럴 능력은 아직 부족한 상태였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고구려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동맹을 제안하죠. 고구려 입장에서는 어이없죠. 자기네가 차지하고 있던 한강 유역을 뺏어가 놓고 자기네랑 다시 손잡고 백제랑 싸워달라니 말이 안 되잖아요. 연개소문이 어떤 인물이에요? 굉장히 과격하고 좀 마초 같은 이미지의 인물이죠. 당연히 연개소문은 얘가 무슨 김춘주가 찾아와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야, 그렇게 우리랑 손잡고 싶으면 니네 한강유역 다시 한강 유역을 우리에게 돌려줘 라고 해요. 신라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말도 안 되죠. 신라가 왜 백제하고 지금 전쟁을 벌인 거예요? 한강 유역을 독차지하고 싶기 때문인데 그걸 다시 내놔라? 김춘추는 그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연개소문은 어떻게 해요? 김춘추를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자, 근데 우여곡절 끝에 김춘추는 이 감옥에서 빠져나왔고, 자, 이제 그럼 갈 데는 어디밖에 없어요. 고구려도 안 돼요. 백제하고는 전쟁 중이에요. 갈 곳은 당나라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당나라에 가서 동맹을 요청하는데 당나라 같은 경우에는 좋아요. 고구려하고 계속 여러 번 크고 작은 싸움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고구려를 넘지 못했어요. 당나라는 그럼 신라랑 손을 잡자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당 동맹을 결국 일으키게 되고 나당 연합군은 마침내 백제를 멸망시키고
248년 후에는 고구려마저 멸망시키는 이런 단계를 밟아가게 되었다라는 게 이제 우리 역사의 흐름인 거죠. 문제는 이처럼 고조선 시대부터 이어져 오던 우리끼리의 어떤 세력 다툼에 이민족 세력을 끌어들였다는 거죠. 자, 고조선 이후에 여러 부족으로 나뉘긴 했어도 어쨌든 고구려의 후손이라는 어떤 동질성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민족들의 싸움에서 중국의 당나라라는 정말 이쪽은 외세죠, 외세를 끌어들였다라는 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우리 역사에서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당연히 당나라는 이제 백제도 치고 고구려도 멸망했어요. 신라만 먹으면은 한반도가 자기네 땅이 된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한반도 전체를 자신들의 세력권으로 만들려고 했고요. 그러자 신라는 이제 그제서야 야, 우리가 저 중국 놈들한테 우리 땅을 뺏겨서야 되겠냐? 라고 고구려와 백제의 유민들, 나라를 잃었던 그런 백성들을 다 설득을 합니다. 그래서 생존을 위한 전쟁을 벌이게 되고 여기서 겨우겨우 당나라를 몰아내게 되는데 그 결과 한반도 북쪽의 땅 대부분은 잃은 상태로 이게 더 넓었던 이 요동, 만주 이 지역들을 다 잃은 상태로 결국 이 나라의 어떤 국경이 좁아진 상태로 전쟁이 끝을 맺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신라와 어떤 진흥왕의 욕심 때문에 우리 민족은 부여를 흡수했던 고구려 전체의 면적보다 작은 땅덩어리 안에 갇히는 반도 국가로 남게 되었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백제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앞에서도 제가 잠깐 얘기를 했지만 해상왕국이다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조금 몰랐던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고구려 비중 있게 잘 다루고 신라도 비중 있게 잘 다루는데 백제를 조금 역사에서는 낮잡아 보는 경향이 있어요. 다른 두 나라에 비해서. 우리는 비록 고려시대에 쓰였지만 지극히 중국의 사대적이고 신라인들의 시각에서 쓰였던 삼국사기의 내용을 좀 의심할 필요가 있다. 요 이야기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드렸어요. 그래서 백제에 대한 정보를 좀 다시 정리를 해보자면 백제는 아시아 최초의 해상왕국으로 요소지방은 물론 산둥반도와 그 밑에 상해지방까지 왔다 갔다 하던 나라였다라는 거고요. 따라서 그 구성원도 무척 다양해서 북부여족, 말갈족, 외족은 알다시피 일본 족이죠. 그 다음에 장족, 중국 동해안은 물론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까지를 포함하고 있는 다민족 국가였어요. 당나라의 역사서인 양서라는 것을 보면 백제전에서 백제를 22개 다물로 이루어진 연맹국가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담로라는 건 백제의 어떤 자치 기구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방정부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편해요. 당나라 때 만들어진 수나라의 역사서 수서에서도 백제에는 신라, 고구려, 외인들이 섞여 있으며 중국인도 있다라고 밝히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백제 자체가 이미 다민족 국가였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앞서 설명했던 다물이라는 건 담울타리라는 의미인데 이 담노국이 바로 탐나, 탐모라, 담나, 탕나에 해당하는 곳들.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제주도를 탐나국이라고 했죠. 그래서 제주도를 포함해서 일본 외와 중국 북부의 요서지방, 남부의 광서성 이런 곳들이 포함이 되고 타이완이나 스리랑카까지도 백제의 강역이었다라는 거죠. 특히 백제는 고구려, 신라는 물론이고 수와 당을 뛰어넘는 해상 지배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직접 신하들을 왕이나 제후에 봉하는 일종의 황제국의 지위도 가지고 있었다라고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데 무엇을 통해서 송서, 남제서 이런 중국의 역사서에서 백제 왕이 신하를 왕이나 제후 위에 봉한다. 그러니까 백제 왕이 자신들의 신하를 왕으로 또 봉했다라는 건 뭐예요?
백제 왕이 아니라 백제 황제였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게 더 타당하다라는 거죠. 백제는 옛 동이로부터 시작되어 마한에 속한다. 진나라 말기 고구려가 요동을 공격하자 낙낙, 백제 역시 요서의 진편형을 차지했다. 중략하고요. 백제는 고마라고 부르는 도성을 다스리며 지방읍을 담노라고 부르는데 중국의 9년과 같다. 22개 담노는 왕의 아들, 형제, 종친에게 나누어 다스리게 한다. 주변의 작은 나라들을 반파, 탁, 다라, 전라, 시라, 지미, 마연, 상사문, 하침라 등이 백제에 속한다 라고 했어요. 양직공도라는 이제 어떤 백제 사신이 썼던 내용에 대해서 이제 정리한 내용이고요. 자, 이런 사료들을 종합해서 정리해 보면 결국 백제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한반도의 충청남도 뭐 요지방에 한정되었던 그런 작은 나라가 아니라 이 바깥으로 해상왕국을 통해서 이 해로를 통해서 바깥으로 퍼져 있었던 거대한 어떤 연맹체 국가였다라는 걸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삼국사기에서 쓰였던 백제에 대해서 조금 낮잡아 본 그런 시각을 좀 벗어나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중국에서 우리 역사를 띄워줄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근데 중국의 역사서에서 이미 그런 내용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었다는 걸 우리는 눈여겨보아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럼 이제 고구려에 대해서도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고구려는 고조선의 정통 후계자가 바로 고구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육상 지배권을 지닌 기마종족 연맹으로 보는 게 정확하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백제가 해상을 통한 어떤 연맹체였다면 고구려는 기마민족들의 연맹체였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삼국의 경쟁은 결국 고조선의 후계자라는 주도권을 되찾기 위한 경쟁인데 여기서 가장 정통성에 부합했던 게 고구려고 그리고 이것을 뒤따라오는 백제를 견제하는 게 고구려였다라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일단 지리적으로나 세력적으로나 고조선 이후에 부여가 그 자리에서 탄생을 했고 이 부여에서 갈라져 나온 게 뭐예요? 주몽이. 부여에서 뛰쳐나와서 만든 게 고구려죠. 그리고 이게 나중에 부여를 흡수해요. 그 다음 고구려에서 갈라져 나온 데는 어디예요? 백제죠. 그래서 비류와 온조가 만든 백제. 이런 정도를 우리가 어떤 고조선의 후예 국가들로 정리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이런 고구려는 지리적인 한계로 인해서 끊임없이 주변국을 공략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리적 한계라는 건 뭐냐면 이 북쪽에 우리 지금 저 북쪽을 보면 대부분이 산악지형이 많아요. 그래서 농지가 부족해요. 그러면 농지가 부족해서 농사를 짓기가 어려워요. 근데 일단 땅덩어리는 좀 크고 인구도 좀 있었어요. 그러면 선택할 게 뭐가 있어요? 주변국의 공물을 받아내는 거죠. 주변을 공격해서 거기서 뺏어오는 거죠.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후에 그 자리를 차지한 몽고족이나 여진족 같은 나라들이 중국이나 한반도를 끊임없이 침략했던 이유가 그거예요. 북쪽이에요. 기후가 추워요. 그리고 산이 많아요. 농사 짓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그 훗날에 고구려가 사라지고 그쪽 지역을 차지했던 뭐 거란족, 여진족, 몽골족 뭐 이런 애들이 끊임없이 중국을 쳐들어가서 공격을 하고 한반도를 쳐들어와서 공격을 하고 했던 이유가 자기네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였다라고 생각하는 게 가장 정확한 추측이고요. 그러나 이제 7세기 경에 이르러서는 주변국에 대한 공세에서 수세적인 주도권 경쟁을 선택하는데 그게 바로 천리장성의 축조라는 겁니다. 주변국에 대한 공세를 멈추고 수세로 돌아선 세력들은 멸망을 맞이하는 경우가 많은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진나라와
시황제입니다. 진시황이 중국 대륙을 통일하죠. 그리고 스스로 황제라고 칭해요. 최초의 황제다. 그래서 시황제잖아요. 무소불위의 권력을 지녔는데 북방 흉노족의 침탈이 계속 이어지자 만리장성을 쌓고 이제 이 안으로 넘어오지 못하게 수비하는 데 치중을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나서 기원전 221년 세워진 이 최초의 통일 대제국이 기원전 214년에 만리장성을 쌓으면서 더 이상 뻗어나가지 못하고 멈추게 됐고요. 기원전 210년 그가 죽고 나자, 진시황이 죽고 나자 4년 뒤에 멸망을 하게 돼요. 고구려도 마찬가지였어요. 끊임없이 주변국들과 마찰을 통해서 성장했던 고구려가 명나라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계속 안으로 움츠려들기 시작을 했고 장장 16년에 걸쳐서 천리장성이라는 걸 쌓아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안 넘어갈 테니까 너네도 넘어오지 마. 이게 되는 거죠. 이 천리장성이 647년에 완공이 되었고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고구려 역시 약 20년 만에 영계소문의 뒤를 이은 아들들이 서로 내분으로 싸우다가 허무하게 이 나당 연합군에게 멸망당하고 말게 됩니다. 안타까운 어떤 역사적 사실이죠. 자, 백제 고구려를 봤으니까 이제 신라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 더 추가적으로 하자면 신라는 스스로도 자신들이 삼국을 통일했다라기보다 삼한을 통일했다, 삼한을 통일했다는 표현을 더 자주 씁니다. 삼국사기에서는 삼국통일한 표현 자체가 나타나지 않고 삼국유사, 이련 스님이 썼던 삼국유사에서만 이 삼국통일이라는 표현이 2차례 정도가 등장을 한다고 해요. 대신 삼한통일, 삼국유사에서도 삼한통일이라는 표현만이 자주 등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신라는 고구려를 자신들의 역사와 상관없는 이민족의 땅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백제가 차지하고 있던 마한 지역을 점령한 것을 바탕으로 자신들이 차지하고 있던 변한과 진한을 합쳐서 이 세 개의 삼한을 통일했다라고 표현했다는 거죠. 이런 사실은 통일군주이고 고구려를 멸망시킨 문무왕이 아닌 백제를 멸망시킨 태종 무열왕으로 인식하고 있던 당시 신라인들의 표현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통일군주가 신라에서 누구냐라고 했을 때 실질적으로 보면 고구려까지 멸망시킨 문무왕이어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 신라인들은 백제를 멸망시킨 태종 무열왕이 어떤 통일왕이다, 통일군주다 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거죠. 삼국사기를 보면요, 선왕 태종 무열왕께서 백성들의 참혹함을 불쌍히 여겨 귀한 신분임에도 바다를 건너 당나라로 건너가 병사를 요청했다. 선왕께서 비록 백제를 평정했으나 고구려는 미처 멸망시키지 못했는데 과인이 평정을 이루는 유업을 이어받아 마침내 선왕의 뜻을 이루게 되었다. 지금 두 적국은 이미 평정돼 사방이 안정되고 편안해졌다. 라고 문무왕 때 삼국사기의 기록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백제를 평정하고 고구려는 미처 멸망시키지 못한 게 누구다? 태종 무열왕, 김춘추를 이야기하는 거죠. 자, 과인은 어지러운 운을 타고 태어나 전쟁의 시대를 만났다. 서쪽을 정벌하고 북쪽을 토벌하여 영토를 평정했다. 라고 또 문무왕 기록에 나오고요. 당나라 중종이 사신을 보내 당태종과 신라 태종 무열왕의 묘호가 같으니 이는 너희들 분수에 넘치는 일이다. 빨리 칭호를 고치라고 지시했다. 이에 대해 신문왕은 신하들과 의논한 뒤 다음과 같이 답변한다. 선왕 춘추의 시호가 우연히 당나라 태종의 묘호와 같다. 그러니 황제의 명을 따르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선왕 춘추는 삼한 통일을 한 공적이 매우 크다. 우리는 이런 점을 황제께 잘 말씀해 달라라고 신문왕 때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문무왕 스스로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앞에서 이 두 내용을 살펴보면 삼한을 통일한 거는 내 위의 아버지 태종 무열왕이었고 나는 이 무열왕이 하지 못했던 마지막
과업을 완수한 정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 뒤에 신문왕 역시 어떻게 생각을 해요? 선왕 춘추, 김춘추께서는 삼한을 통일한 공적이 매우 크다. 삼국이라고 하지 않아요. 삼한, 마한진한 변한, 이 세 개를 통일한 공적이 매우 크다 라고 대답을 했다라는 거죠. 또 해공왕 때 태종대왕, 무열왕과 문무대왕은 백제와 고구려를 평정한 큰 공적이 있었다 하여 모두 대대로 제사를 지내는 조상으로 삼았다 라고 삼국사기 잡지의 제사라는 편에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태종대왕, 무열왕이 계속해서 핵심 인물로 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문무대왕보다 더 앞서서 핵심적인 인물이 누구라는 거예요? 태종대왕, 무열왕이죠. 태종이 김유신과 함께 신비스러운 지략과 온 힘을 다해 삼한을 통일하고 사직에 큰 공을 세웠기에 묘를 태종이라 했다. 태종 춘추공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삼한을 통일하는 큰 공을 세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신라 신문왕 때 당고종이 신라에 사신을 보내 무열왕에게 올린 태종이라는 호칭을 고치라고 명령했다. 이에 신라왕은 신라는 비록 작은 나라이지만 무열왕이 거룩한 신하 김유신을 얻어 삼국을 통일했기에 무열왕의 묘를 태종이라 한 것입니다 라고 답변한다. 이게 삼국유사에서 등장했던 삼국통일이라는 표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번 정도 나온다라고 했죠. 경주 북동쪽 20리쯤에 있는 무장사를 소개하면서 문장 마지막에 세상 사람들이 말하기를 태종이 세 지역을 통일한 후에 병기와 투구를 이 골짜기에 묻었기 때문에 무장사라 이름 지었다라고 기록했다. 자, 삼국유사에서 이제 세 지역, 세 국가가 아니에요. 세 지역을 통일했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죠. 이처럼 통일군주에 대해서 삼국사기와 삼국유사 통틀어서 7차례의 언급이 등장을 하는데 태종 무열왕이 4차례, 문무왕이 3차례 언급이 됩니다. 즉 고구려 멸망이 아닌 백제 멸망까지를 신라인들은 통일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이런 신라인들의 인식이 고구려 멸망 30년 후인 698년 발해의 건국에 대한 무관심으로 이어집니다. 처음부터 고구려 지역을 자신들의 땅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신라 입장에서 명나라가 차지한 지역에 어떤 새로운 나라가 등장했다라고 해서 관심을 둘 이유가 전혀 없었겠죠. 만약 고구려가 차지하고 있던 지역도 우리 땅이야 라고 생각했다면 그곳에서 새로운 나라가 건국이 됐어요? 그러면 당연히 그건 가만히 지켜보고 있을 수가 없죠.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어느 한 지역에 어떤 국가를 새로이 선포를 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면 그걸 지켜볼 정부가 어디 있겠어요. 그것도 그 절대 왕권을 지녔던 어떤 왕정 시대인데 말이 안 되죠. 그건 반역이고 반란이에요. 자, 그런데 신라는 오직 명나라의 요청으로 발해에 군사를 보냈다가 날씨가 좋지 않다라는 핑계로 물러난 뒤에는 다시는 발해로 병력을 보내지 않아요. 우리랑 상관없어 라고 딱 선을 그은 거죠. 발해는 북부여의 일종인 대조영이 돌궐족과 말갈족을 끌어들여 이룩한 나라예요. 즉 앞서 말했던 고조선과 고구려를 잇는 기마종족 연맹의 뒤를 잇는 나라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신라를 이들을 포용하는 게 아니라 배척해요. 니네는 우리랑 달라 라고 인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로 인하여 우리 민족은 당시 동아시아에서 배신자로 낙인이 찍히게 됩니다. 오랜 세월 동안 함께했던 세력을 배척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들의 힘을 얻어서 중국이 힘을 키워서 일어났을 때 늘 중국의 한족 편을 들어요. 거란족이나 여진족이 고조선 때만 해도 완벽하게 고조선의 어떤 연맹 안에 포함되어 있었던 종족들이에요. 그런데 이게 점점 이쪽 나라가 힘을 잃어갔을 뿐만 아니라 이 나라들을 통일했다는 신라는 고구려를 자기네 민족이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이민족이라고 선을 그어버린 거죠. 그러면서 이 발해가 세워졌지만 발해와 신라는 별도의 종족이 돼버린 거예요. 고구려의 뒤를 이어서 세운 나라이고 그 구성원들 말갈족이나 거란족이나 이런 애들이 다 사실은 기마종족 연맹체에 속해 있던 그 하나의 카테고리 안에 묶여 있던 연맹 종족인데 얘네들이 이제 별개가 돼버리니까 여기서 이제 점차 거란족과 여진족이 빠져나가기 시작했고요. 자, 이제 이쪽은 약해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이쪽 입장에서 누구 편을 들겠어요? 지금 잘 나가고 있는 중국 쪽, 한족 편을 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족이 힘이 약해지면 자기네들이 그걸 먹어버리기도 하죠. 그래서 요 나라와 송, 원나라와 명나라와 청이 서로 싸움을 벌일 때마다 한족 편에 서서 이 우리 조상들은 이들과 싸우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오랑캐, 동이족이라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중국인들에게 동쪽의 오랑캐라고 불리면서도 우리는 또 우리대로 요나라나 거란족이나 몽고족이나 만주족을 에이 오랑캐들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이들이 원래는 우리가 같은 연맹체에 있었었고 한족은 전혀 별개의 종족이었는데 어느 쪽 편을 들었어요? 한족 편을 든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쪽 입장에서는 신라 그 이후의 나라들은 배신자가 되는 거예요. 신라 통일 이후에 한갈래였던 민족들과 분열했고 몽골 지역을 넘어서 더 위쪽까지 뻗어나가려던 기상은 거란, 여진, 몽고, 돌궐들의 가로막혀서 움츠러들 수밖에 없었던 거죠. 더 이상 올라갈 수가 없어요. 왜? 이미 그쪽 지역을 차지하고 있던 이런 종족들이 더 이상 니네는 우리랑 같은 편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게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쯤에서 또 빠져나갈 수 없는 나라 하나가 있죠. 바로 대진, 발해라는 나라예요. 발해는 고구려의 후예가 세운 나라예요. 그래서 대조영이 이 고구려 유민들과 걸사 비유를 포함한 말갈족, 그 다음에 이진영이 이끌던 거란족을 같이 끌어들여서 형성한 나라예요. 그래서 건국 초기의 대조영은 말갈족 대부분을 복속시켰고 돌궐과 거란과는 연맹체적인 성격을 맺어서 발해라는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고려 중기 대흠무 시대에 들어서면서 발해는 수도를 남으로 옮기면서 신라를 압박하게 돼요. 그리고 말기에 들어서 흑수 말가를 흡수하면서 중앙 집권적 권력을 강화하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다른 부족들이 반발을 하게 돼요. 자, 그 발해의 어떤 핵심 세력은 고구려 유민들이에요. 그렇지만 더 많았던 건 누구예요? 말갈족이나 뭐 거란족이나 이런 친구들이 더 많았다는 거죠. 자, 그런데 계속해서 이 소수의 민족인 고구려 유민들이 자신들의 권력 강화를 위해서만 힘을 쓰고 차별 대우를 하니까 제일 먼저 거란이 떨어져 나가요. 그리고 흑수말갈이 또 떨어져 나가죠. 그리고 이렇게 떨어져 나간 거란이 새로운 기마종족 연맹체를 제시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요나라가 됩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그러니까 발해에서 떨어져 나간 거란족이 이제 우리 고구려 애들 못 믿겠어가 된 거예요. 발해 애들이 계속 자기네 고려인들만 우대 정책을 하고 우리를 아주 쫄로 보잖아. 우리가 인원도 더 많고 싸움도 더 잘하는데 말이야. 야, 우리끼리 뭉쳐. 이게 바로 거란족이 그때 당시 내세웠던 어떤 가치였다는 거죠. 여기에 밀릴 수밖에 없었어요. 이 시기에 한반도는 후삼국으로 분열되어 있었고 중국 역시 당나라가 멸망하면서 어지러운 시기를 맞고 있었고 이때 거란족이 세운 요나라가 힘을 얻으면서 결국 발해 역시 멸망시켜 버립니다. 자, 이런 발해의 멸망은
단순한 내부적 갈등과 분열만으로 생각할 수는 없어요. 애초에 그 숫자가 적었던,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고구려의 유민들이 더 숫자가 많은 말갈족, 거란족을 다스리고 통치하려고 하면서 필연적으로 마찰과 갈등은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 당나라의 주도로 이루어진 고구려와 백제의 멸망 이후에 당나라는 특히 고구려가 다시 일어서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고구려 유민들이 뭉칠 수 없게 각자 떨어뜨려 가지고 분산해서 강제로 이주시킵니다. 물론 발해 건국 이후에 그 소식을 듣고 당나라에서 정한 어떤 거주 지역을 탈출해서 이 발해에 고구려의 유민들이 합류를 속속하기는 하지만, 이 거대한 중국이란 땅덩어리에서 여기저기로 워낙 넓게 뿌려뜨려 놓으니까 이들이 다시 예전처럼 모이기는 힘들었죠. 이걸 뚫고 발해까지 도착했던 고구려의 유민은 그래도 소수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 결과 다시 한번 고조선이 추구했던 어떤 기마종족 연맹은 분열되며 흩어졌고, 이후 자신들끼리 어떤 갈등과 경쟁을 지속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중국의 한족과 어떤 고조선을 일으켰던 기마 종족의 어떤 전쟁은 아주 오래전부터 이루어졌던 거예요. 왜냐하면 서로 성향이 다르거든요. 이 중국 한족들은 넓은 땅덩어리를 바탕으로 하는 농민이 위주인 그런 종족이었어요. 그런데 이 고조선 쪽은 어때요?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땅덩어리가 척박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말을 타고 나가서 싸워서 남의 거를 빼앗는 쪽으로 발달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그러면 분명히 이쪽이 더 강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농업을 통해서 부를 쌓고 인구를 많이 만들어내면서 힘이 강해졌던 중국은 결국 고조선을 누를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게 됐고, 고조선은 그 안에서 내부 갈등도 있었고요. 척박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서로 싸워야 됐고, 당연히 아이를 많이 낳기도 힘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위축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 한나라가 고조선을 무너뜨리는 결과가 일어났고, 그리고 이 고조선은 이후에 다시 여러 나라로 분할이 되는데, 이 여러 나라도 힘을 합치지 못하고 오히려 한족 편에 들어서서 한족의 어떤 눈치를 보면서 한족을 떠받들면서 이렇게 시간이 흐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게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신라 이후에 후삼국이 나타났다가 이게 다시 고려로 뭉치게 되죠. 고려는 어땠느냐? 1000년 가까이 지속되던 신라는 엄격한 신분제도로 인해서 인재를 제대로 수급하지 못했고요. 결국 지방 호족들이 힘을 키우면서 나라의 힘이 나뉘어집니다. 이 시기가 바로 신라, 후백제, 후고구려가 힘을 겨루던 후삼국 시대이죠. 이 후백제, 후고구려가 건국되었던 900년, 901년 당시 발해는 아직 멸망하지 않을 때였기 때문에 이것도 어떻게 보면 후사국 시대라고 부르는 게 정확한 명칭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후백제와 후고구려가 세력을 키워가면서 신라의 힘은 더 약화가 됐고요. 후백제는 이런 신라를 침입해서 경혜왕의 자살을 종용할 정도로 이제 신라의 힘은 정말 별 볼 일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후고구려의 궁예가 민심을 잃고 누가? 왕건이 새롭게 그 자리에 오르면서 나라를 고려라고 이름을 바꾸게 되죠. 그리고 왕건은 이렇게 힘이 쪼그라들 대로 쪼그라든 신라를 도와줍니다. 후백제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인 거죠. 결국 신라의 경순왕은 우리나라 결국 전쟁 해봤자 사람만 죽고 나라는 결국 뺏기고 망할 거야. 나한테 평소에 잘해주던 왕건에게 나라를 바쳐야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935년에 신라는 그 경혜왕이 스스로 왕건을 찾아가서 나라를 들어 바칩니다. 항복을 해요. 후백제의 견훤도 후계자 문제 때문에
자신의 아들에게 감금을 당했다가 여기서 탈출해서는 갈 데가 이제 어디 있어요? 신라도 이미 고구려에 흡수가 됐고요. 고려에 흡수가 됐죠. 그래서 고려로 쫓아가 가지고 왕건에게 항복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만든 후백제를 멸망시키는데 앞장을 서요. 자, 이렇게 고려가 후삼국을 통일하기 전인 926년 발해가 멸망하면서 거란족의 힘이 더 커지게 됩니다. 이 시기에 우리는 다시 한번 북방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바로 거란족에 흡수된 돌궐족, 여진족, 말갈족들을 잘 회유해 보자는 거죠. 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발해는 뭐가 문제였어요? 소수민족인 고려 유민들이 더 인원이 많았던 돌궐, 여진, 말갈, 거란 이런 애들을 통치하면서 좀 강압적인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여기서 왕건은 기마 연맹 종족을 다시 한번 재건축해보자 라고 하면서 돌궐, 여진, 말갈족들을 회유했다면 거란족의 커지는 힘을 견제도 하면서 고려의 힘도 더 키울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왕건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되느냐? 저쪽과의 연합이 아니라 신라처럼 그냥 우리 독자적으로 나가자라는 걸 선택을 해요. 거란과 마찰을 피하기 위해서였을 수도 있겠죠. 근데 결국 현재 북한의 의주와 항주를 연결하는 천리장성을 쌓으며 다시 수세적인 입장을 보이는 거예요. 우리 여기 안 넘어갈게, 니네도 넘어오지 마가 되는 거죠. 이거 아까 어디서 봤어요? 진시황 때 이런 모습 보았고요. 또 고구려에서 이런 모습 봤죠. 그리고 그 나라들이 어떻게 됐어요? 망했어요. 고구려가 후기에 천리장성을 쌓으면서 안으로 움츠려들었다면 고려는 초기부터 천리장성을 쌓으면서 이제 북쪽은 우리랑 상관없어라고 딱 선을 그어버린 거예요. 이걸 어떻게 지도를 통해서 구글 지도에서 제가 실제로 그림을 그린 건데, 예전에는 어땠어요? 파란색이 고구려의 천리장성이에요. 이렇게 쭉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대륙에 있는 한족이 더 이상 이쪽으로 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싸웠고, 우리도 그래서 저쪽으로 더 이상 넘어갈 수가 없었어요. 근데 고려의 천리장성은 어때요? 벌써 뒤로 확 후퇴를 했고 아예 한반도도 잘려 먹은 거예요. 자, 우리 그쪽으로 안 넘어갈게? 니네도 넘어오지 마. 그럼 이건 뭐예요? 결국 이 사이 지역에 존재했었던 거란족, 여진족, 말갈족 이런 종족들을 다 이민족 취급을 하고 너희랑은 우리는 섞일 수 없어라고 선을 그어버린 거죠. 결국 이런 고려의 선택은 우리 민족이 다시 한번 기마존족 연맹과 함께 북방을 호령하는 기상, 그걸 포기했다라고 정의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고구려가 그때 조금만 더 노력을 했다면 아마 옛날 고구려의 천리장성 정도까지는 충분히 차지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거란과 어떤 마찰이 일어났을 수는 있겠죠. 근데 거란이라고 해서 말갈족이나 돌궐족이나 이런 친구들을 끊임없이 억누르면서 하는데 어느 정도 힘이 들었을 거예요. 그때 우리가 이런 종족들을 잘 끌어들였다면 어땠을까? 충분히 한번 겨뤄볼 만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역사에 만약이라는 건 없습니다. 이미 일어난 일이거든요. 근데 이제 가끔 한 번씩 저는 그런 생각들, 신라가 백제의 뒤통수를 치지 않고 그냥 사이좋게 한강 유역을 나눠 가졌다면 어땠을까? 고구려가 비록 신라가 눈에 가시같이 미웠겠지만 좀 백제와 신라 사이에서 중재를 해줬으면 어땠을까? 그리고 또 고려가 이렇게 천리장성을 쌓고 경계 짓지 않고 그때 당시에 큰 국가를 이루지 못했던 돌궐이나 말갈이나 몽골이나 이런 쪽과 함께 손을 잡았다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우선 우리가 왜 이 한반도라는 작은 땅덩어리에 갇히게 됐는지 이걸 가장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고구려, 백제, 신라가 잘못 선택했던 것들, 그리고 우리가 좀 잘못 알고 있던 것들, 이런 것들을 좀 바로잡고 싶어서 이번 시간에 여러분께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외래 문화에 흔들린 시대, 그래서 어떤 사대주의적 사상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고 강의가 마음에 들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